제 사연을 클릭하신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많이 덥죠. 이런 날씨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는 열사병으로 쓰러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물 자주 드시고 야외에 오래 계실 때는 너무 꼭 그늘에서 쉬시거나 시원한 건물로 들어가세요. 그럼 제 소개를 우선 드릴게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나이는 올해로 48이 되었네요.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는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제가 원하던 인생을 살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제 인생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남는 시간에 글을 끄적이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게 될지 아니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시다면 제가 사연을 보낸 것이겠죠? 제가 제 인생 이야기를 써봐야겠다는 결심을 한 계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을 지는 하늘을 보다가 불현듯 제 지금의 삶이 정말 기적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 사랑하는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혼자서 열심히 노년 생활을 보내고 계시는 저희 친정엄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런 삶 가운데 제가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제게 고통을 줬던 사람의 추락을 보게 된 속 시원한 저의 경험담을 지금부터 풀어내 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하긴 했지만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선한 미소와 항상 퇴근 후에 저를 주려고 들고 오던 까만 봉투가 생각나요. 아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예쁜 수연아. 아빠가 퇴근했을 때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야지. 처음 만난 어른한테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다녀오셨어요. 근데 아빠, 오늘은 단 거 뭐 사왔어? 오늘은 우리 수연이 좋아하는 초콜릿 사왔지. 우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단 걸 건네면 지켜보던 어머니는 아버지와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아유 당신은 그런 거 그만 사오라니까. 에이 다 썩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차피 유치라서 다 빠지는데 뭐. 좋아하는 거 하루에 한 번씩은 먹게 해줘야지. 못 말린다니까 정말.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초콜릿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일을 하면서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초콜릿을 하나씩 까서 먹고 있어요.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자라던 초등학교 때까지 세상 근심 하나 없이 친구들과 행복하게 뛰어놀았습니다. 앞니 2개가 쏙 빠졌을 때는 너무 신나서 퇴근한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근데 아빠 이거 봐. 제가 입을 크게 벌리고 빠진 앞니를 보여주자 아버지가 박장대소를 하셨어요. 우리 수연이가 앞니가 몽땅 빠졌네. 아유 귀여워라. 아버지는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 흔들리던 제 이를 실에 감아서 뽑아준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이제부터는 수연이 줄 단 거 그만 사와. 이제 유치 빠지고 영구치 나오면 그거 잘 유지해야지.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인 거 알지? 알았어.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잔소리를 하는 단호한 역할을 맡으셨지만 저희 아버지는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오셔서도 항상 짜증 한번 내지 않고 허허실실 웃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남자 어른들은 다 저희 아버지 같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끔찍하게 나쁜 어른들이 제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모르고 마냥 순수하고 행복했죠.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저는 학급에서 반장도 하고 공부도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그야말로 밝고 건강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수연아,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오뎅이랑 떡꼬치 사 먹어. 자, 이 용돈. 와, 2,000원이나 줘? 선이랑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그래,
맛있는 걸 사 먹어. 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저를 번쩍 들어 안아서 360도 한 바퀴 휙 돌았어요. 저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둘 다 지각하겠네. 두 사람 애틋한 거 알겠으니까 얼른 학교 가고 회사 가세요. 아빠, 잘 다녀오세요. 우리 딸도 잘 다녀오세요. 저녁에 만나요. 여보, 갔다 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나이 9살이던 그 해에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쳐왔던 거예요.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을 소중하게 가방에 꼬깃꼬깃 잘 넣어두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아침에 선희에게 학교 끝나고 같이 분식집에 가자는 약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돈이 남으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붕어빵도 사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체육 시간에 같은 반 친구들과 피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허겁지겁 운동장으로 달려오시며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수연아, 이수연! 저는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급하게 부르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선생님. 얼른 와봐, 얼른! 너 집에 가야겠다. 아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업 없으니까 빨리 병원 데려다 줄게. 병원이요? 저 안 아픈데요. 이를 어쩌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저를 선생님은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그대로 제 손을 잡고 선생님 차로 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와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했어요. 선생님과 함께 수술실 앞으로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는 저희 엄마가 하늘이 무너져라 울면서 주저앉아 계셨어요. 수연아, 선생님. 수연이 어머니, 아버님 괜찮을 거예요. 저는 학교 일 때문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연아, 학교에서 보자. 네, 선생님 감사해요. 그래. 저는 울고 있는 어머니 옆에 서서 앉을 생각도 뭔가를 물을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양쪽으로 내두르며 저희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수연이 아빠 괜찮죠? 깨어났죠? 수술 잘 된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미 뇌손상이 너무 많이 진행돼서. 뭐라고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수연이 아빠 괜찮죠? 살아있잖아요, 맞죠? 죄송합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간호사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다가 얼마 후에 저와 저희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기절할 듯이 울었습니다. 평생 제 곁에서 다정하게 웃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는 외근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렇게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35이었으니 지금 제 나이보다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새삼 35에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어린 나이에 가셨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네요. 아무튼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시골에 사시던 친할머니가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명철이가 왜 이렇게 일찍 가야 되냐? 이게 다 네가 내조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우리 명철이 살려내라고. 친할머니는 어머니의 양팔을 붙들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할머니가 믿게만 생각되었는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저라도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 대상이 저희 어머니였던 게 문제였지만요. 아무튼 할머니로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원망하는 말을
아무데나 그냥 토해내고 싶었겠죠. 지금은 그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후에 학교에 갔는데 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동정하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아빠도 없는 애라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넌 아빠도 없으면서 무슨 또 반장을 하겠다고 그래. 그만해. 아빠 없는 거랑 내가 반장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너 진짜 꼴 보기 싫은 거 알아? 공부 좀 잘한다고 맨날 나대는 거 얄미웠는데 너는 우리 다 있는 아빠 없지? 꼴 좋다. 저는 그 말에 참지 못하고 그 친구를 덮쳐서 마구 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어머니는 학교에 불려와서 그 친구의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했어요. 승준 엄마 미안해요. 승준이 얼굴 좀 봐.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애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여자애가 드세가지고. 너 뭘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어. 너도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해. 여자애가 드세다는 말, 독하다는 말은 제 평생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온 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고집을 부리며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왜 이사를 해? 네 집에서 더 못 살아. 집주인이 집 빼라고 했어. 그럼 동네로 이사 가면 되잖아. 나 전학 가기 싫어. 수연아, 이 동네에서 더는 못 살아. 엄마한테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사람들이 욕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말하며 눈물을 쏟아내는데 저도 같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빌라 반 지하방에서 월세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아무 재주가 없었던 어머니는 그때부터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학을 가서는 다른 아이들 눈에 튀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 치른 시험에서 저는 전교 1등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다지 기쁘진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소홀했고 식당 일이 끝나는 시간이 되었는데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공부를 하던 제가 나가면 화들짝 놀랐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너 아직도 안 잤어? 엄마 일이 좀 늦었어. 얼른 자. 엄마 술 냄새 나는데? 무슨 술 냄새? 일 끝나고 식당 식구들이랑 회식해서 그래. 힘들어 죽겠어. 식당 그만두고 싶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일 때문에 힘들 거라는 예상만 했네요. 저는 학교에서는 한두 명의 친구만 가깝게 두고 있었고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하교를 한 저를 끌고 중식당에 데리고 갔어요. 엄마 오늘일 안 갔어? 짜장면 먹게? 맛있겠다. 엄마가 우리 수연이한테 소개해줄 사람이 있어. 너 철물점 아저씨 알지? 철물점 아저씨? 아, 그 대머리. 그 아저씨랑 엄마랑 결혼할 거야. 뭐라고? 왜? 아무튼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뜬금없는 소리라는 어머니를 멍하게 바라보고 붙잡힌 손에 이끌려 중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대머리 철물점 아저씨는 제 또래 남자의 둘과 함께 있었어요. 정희씨, 어서 와요. 네가 수연이구나. 아저씨 동네에서 많이 봤지? 네, 안녕하세요. 그래, 여기는 이제 너 오빠들 승철이랑 윤철이야. 승철이는 수연이랑 나이가 같겠구나. 근데 승철이가 사물색이니까 그냥 오빠라고 해. 저는 승철이를 알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노는 애로 유명했거든요. 껄렁대는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가 끝나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신다고 친구들에게 들었습니다.
윤철 오빠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양아치였습니다. 그냥 딱 봐도 얘들은 보통 학생들과는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량한 아우라를 풍기는 두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며 비웃는 건지 뭔지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기가 너무 불쾌했어요. 짜장면을 입가에 다 묻혀가며 먹던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재혼이고 아닐까 시카는 거는 올리지 말고. 그게 맞지? 아저씨의 말에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렇죠.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되겠네. 애들 엄마랑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으네. 우리 잘 지내보자, 소연아. 우리 집에 방이 3개니까 작은 방은 너 하나 쓰게 하고 애들 둘이 같이 자면 되겠다. 그 말에 승철이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왜 형이랑 같이 자? 싫어. 나 집 나갈 거야. 무슨 재혼을 한다고 난리야. 아, 그지 같아. 나 갈래. 말을 하고 나서 바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가 버렸습니다. 윤철이 오빠도 약속이 있다면서 일어나더니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나 많아. 그래. 아저씨는 아들들이 뭐라든 그냥 아들들 편만 드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동네에는 두 사람이 양아치처럼 굴고 다니는 게 유명해서 아저씨도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을 꼭 해야 돼? 난 싫어. 그 아저씨도 싫고 승철이랑 윤철이 걔들도 싫어. 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정말 싫어. 그럼 어떡해. 이 곰팡이 피는 반지하 방에서 언제까지 살 거야. 난 못 살겠어. 식당에서 일도 하기 싫고. 어머니는 정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철물점 아저씨 집으로 이사를 해서 같이 살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방을 제 방으로 꾸며주었더라고요. 아파트 7층에 햇빛도 잘 들어오는 집이라서 전에 살던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너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주공 아파트에 별로 크고 좋은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첫인상만 좋았지 그 이후로는 지옥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꼭 예습 복습을 하고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승철이가 제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를 폴폴 풍기면서요. 야, 너 나가. 여기가 내 방인데 어딜 나가라는 거야. 네 방은 무슨, 여기 내 방이야. 나가. 그래, 공부는 좀 하나 보더라. 공부해서 뭐하냐? 사람이 꾀를 부릴 줄 알아야지. 요즘 공부한다고 다 잘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는 또 다른 학교 애들이랑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놀다가 온 거야? 얼마나 꾀를 잘 부릴 줄 알면 그러고 다니냐? 제 말에 갑자기 눈을 희번떡대더니 소리를 지르며 제 책상 위의 책을 다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뭐라는 거야?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저희 어머니와 새아빠가 깨서 나왔어요. 새아빠가 책을 집어 던지는 승철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앉아 공부했냐? 유난도... 야, 계집이가 공부해서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 네 엄마처럼 팔자 좋은 남자 하나 꼬셔서 시집이 나가면 되지. 에휴, 승철아, 그냥 이 방 너 써라. 그 말을 듣고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제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승철이 그 자식이 또 소리 질렀어요. 아빠, 진짜 이끌을 것이지. 여기 원래 내 방이잖아. 이 벌레 같은 애한테 뺏겨서. 아, 짜증나. 승철이 그놈은 그렇게 말하더니 제 짐을 거실로 집어 던졌습니다. 새아빠는 말리지도 않고 그 꼴을 그대로 보고만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머니도 잠시 후에 새아빠를 따라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짐을 다 내던진 승철이가 말했어요. 야, 그지야. 너 저기 베란다 앞에서 쭈그려 살아. 내 눈에 띄지 말고. 알았냐? 마음 같아선 달려들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놈의 머리카락을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방을 잃고 거실 구석에 작은 탁자를 펴놓고
작은 스태트를 켜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불을 깔고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뭔가 꿈틀꿈틀 제 몸 위에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서 깼더니 윤철이 오빠, 아니 그 미친놈이 술 냄새를 풍기며 제 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뭐야, 미친놈아. 저는 너무 놀라서 탁자 위에 있던 삼각자로 윤철이의 머리를 때려버렸어요. 모서리로 맞았는지 피가 나더라고요. 그러자 피가 난다고 난리 쳤습니다. 피야, 아이씨, 아빠. 그 밤에 또 새아빠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거실로 나와서 상황을 보고는 제 아들 머리에서 나오는 피를 보고 이성을 잃었어요. 뭐야, 왜 피야? 너 또 싸웠어? 아니 이거 봐, 이년이 차로 내 머리 찍었다니까. 뭐? 하여튼 지아 엄마랑 다르게 애가 왜 이렇게 늦어? 너 미쳤냐? 그 말을 듣고 저도 참지 못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철이 이 새끼가 나 만지려고 했다고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더라고요. 제 아들 머리에 난 작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뒤늦게 나와서 상황 파악을 한 후에 저를 감싸주었어요. 아니 윤철아, 우리 수연이 만졌어? 너 미쳤니? 수연이 네 동생이야. 동생은 무슨,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아무리 피가 안 섞여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저희 어머님의 말에 새아빠가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우리 윤철이가 애 만졌다는 증거 있어? 그리고 한참 그런 애가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지. 어디 여자가 애 기를 죽이고 있어. 야 수연이, 너 얼른 사과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윤철이 네가 나한테 사과해? 어디 오빠한테 싸가지 없이. 나 이렇게 드스레 못 키워. 얹혀 살면 고분고분 굴어야지. 왜 이렇게 사삭한 건 난리를 피워? 밥만 죽려는 식충이 주제에 나 얘 못 키워. 너 나가. 당장 나가. 새아빠의 말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애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나가. 어디든 가. 내 알바야?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이 그지 같은 집구석에 살 생각 저도 없다고요. 저는 그 집에 한시라도 더 붙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친할머니 주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대충 싸서 그 길로 버스터미널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따라왔어요. 왜 따라와? 가. 수연아, 미안해. 엄마, 이제라도 그 아저씨랑 헤어져. 우리 둘이서 살 때가 더 행복했잖아. 그 아저씨랑 그 아들들 제정신 아니야. 알잖아. 미안해. 엄마는 친정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 나한테 의지해. 미안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돈 5만 원과 버스표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고 나서야 서러움이 북받쳐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로는 친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패스했어요. 할머니는 시골에서 작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계셨어요. 난데없이 들이닥친 손녀딸을 말없이 보듬어 주신 분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욕을 하긴 했지만요. 아이고, 그년이 기어이 지 자식까지 버렸구만. 수연아, 할머니랑 둘이 잘 살아보자. 그 이후로는 어머니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일찍 패스한 후에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수연이 너 대학교 가고 싶지 않아? 할머니, 나 법학과 가고 싶어. 나중에 변호사도 하고 싶고. 그럼 가야지. 그 좋은 머리 섞여서 뭐해? 할머니가 돈 대줄게.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해. 저는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원하던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성적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독한 거. 장하다, 장해. 앞으로도 그렇게 꼭 독하게 해서 하고 싶은 거 해. 알겠지? 고마워, 할머니. 우리 집에서 통학하기는 힘들 거고, 여기에 집 한 채 구해줘야겠다. 그때 할머니에게서 들은 독한 것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들려서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울고 그래? 장하다, 장해. 우리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네. 이 돈 얼마 안 되는데 가지고 가서 집 구하는 데 써. 할머니, 안 줘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럴 때는 독하게 굴 필요 없어. 사람이 독할 때는 독해도 슬쩍 넘어갈 때도 있어야지. 이거 얼마 안 돼. 공부 열심히 하고 할머니한테 가끔 전화하고. 당연하지. 할머니밖에 없네. 저는 군말 없이 할머니가 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구해서 그곳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랴 공부하랴 딴 생각이 들 틈이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어머니가 생각나고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지옥 같던 새아빠와 승철이, 윤철이를 집에 얹혀 살던 지옥 같은 일을 떠올리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리고 잡생각을 다 떨쳐내기 위해 공부에 더욱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학생활 내내 저는 성적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던 그날 할머니는 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에만 매달렸던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병마와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네요. 졸업식을 마치고 부랴부랴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수연이 왔어. 할머니, 친정 말았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뭘? 늙어서 갈 때 되면 몹쓸 병도 같이 오고 그런 거지. 괜찮아. 졸업 축하해. 할머니 병수발을 3개월 동안 들었지만 결국 할머니는 세상을 등지고 말았어요.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웬 피골이 상접한 아줌마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수연아. 누구? 엄마? 엄마야? 그래. 잘 지냈어?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 아직도 그 아저씨랑 살아? 수연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널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는 결국 새아빠와 이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보내고 나서도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의 새아빠와 매번 사고를 치고 다닌 새아빠의 두 아들 때문에 뒷수습하기 바빴다고 했어요. 편하게 살겠다고 결혼했으면 잘 살았어야지.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 볼낯이 없다. 그렇겠지. 나도 엄마 보고 살 생각 없어. 엄마가 무슨 염치로 할머니 장례식에 와? 수연아. 화를 내기는 했지만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마르고 추추해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례식 마무리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집과 작은 논과 모아둔 재산을 모두 저에게 남겨주었어요. 저는 어머니와 다시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얼마간의 돈을 드리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했어요. 난 고시 공부할 거야. 변호사 될 거라고. 엄마는 엄마 인생 제대로 살아. 자, 여기. 이게 뭐야? 돈이야. 할머니가 나한테 남긴 피 같은 재산 조금 나눠주는 거니까 이걸로 허튼 짓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살아. 수연아, 그래도 엄마랑 살면서 엄마가 밥도 해주고. 아니, 나 혼자 살 거야. 내 소식 궁금하면 가끔 내가 먼저 연락할게.
저는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원룸에 처박혀서 사법고시 준비에만 매달렸어요. 그렇게 2년 동안 공부한 끝에 저는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발표가 있던 날에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와 식당을 차려서 운영하고 지내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이니?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사법고시 합격했어. 나 이제 변호사 될 수 있어? 뭐라고? 아이고, 너무 장하다. 역시 우리 딸은 해낼 줄 알았어. 엄마랑 만나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고기 사줄게. 그렇게 어머니와 오랜만에 만나서 합격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정말 무기력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물점 그 아저씨에게 팔려가듯 재혼을 하고 저를 돌볼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요. 그때는 내가 정말 아무 기운이 없었어. 이제 와서 병명하는 것 같지만 너한테 그럴 몹쓸 상처 줘서 내 가슴 여기가. 이해해. 엄마도 힘들었겠지. 그래도 지금은 잘 지내서 다행이야. 아, 엄마도 우리 수연이처럼 열심히 살게. 수연이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수연이 축하해. 그렇게 저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2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랜만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만나게 된 곳이기도 하네요. 2년의 연수를 잘 마친 후에 저는 비로소 꿈꾸던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명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를 해서 저는 제 자리를 얻고 사건을 맡아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네요. 열정이 가장 가득했던 시기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불타올랐던 때였어요. 가끔 재판에서 지면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곁에 지켜준 사법연수 동기 친구와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열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해서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의기투합해서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을 내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해보자. 당신만 옆에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어. 든든한 우리 수연이 잘해보자고.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사무실 밖에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직원이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버님이라고 자꾸 무턱대고 들어오겠다고 하시는데. 아버님? 내 아버지? 네. 그러는 사이에 익숙한 대머리가 제 사무실 안으로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들어왔습니다. 여기 내 딸내미 있다니까. 맞네. 수연아, 나 네 새아빠야. 기억나지? 그 뻔뻔한 얼굴과 목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일로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수연아, 우리 좀 살려줘. 예전 새아빠는 제 앞에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보세요. 너희 오빠 승철이랑 윤철이가 지금 사기로 고소를 당했어. 내가 너 변호사 된 거 알고 얼마나 기뻤는 줄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에는 변호사가 되었구나. 아저씨, 소름 끼치게 그런 소리 그만하세요. 제가 오빠가 어디 있고 아빠가 어디 있어요. 제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예요. 그리고 아저씨, 우리 엄마랑 이혼했다면서요. 법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요? 수연아, 그때 내가 미안했어. 아들놈도 기죽을까봐 죽을 죄를 지었다. 용서해다오. 듣기 싫고. 수철이 윤철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걔들이 장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단계였던 모양이야. 걔들도 모르고 한 거지. 근데 사람들이 주도자라고 고소를 해서 지금 징역 살게 생겼어. 너 유용한 변호사라며 내가 다 찾아봤어? 예창을 생각해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런 말을 듣는데 너무 안심해서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참, 그렇게 아들들이라고 감싸더니 결국에는 그 모양 그 꼴이 됐군요. 변호사라고 아무나 다 변호해 준 줄 아세요? 저는 그런 쓰레기 새끼들 변호해 줄 생각 티끌만큼도 없어요. 지금 변호사인 제 시간 쓰게 하셨죠. 이것도 상담비로 포함되니까 돈 내고 가세요. 아니 수연아, 너 어쩜 그렇게... 독하다고요? 독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댁내 아들들이 비정상의 사회 부적응자 쓰레기들인 거고요. 제가 적선하는 셈 치고 상담비는 안 받을게요. 내 사무실에서 얼른 꺼지세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새아빠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 한 번만 봐달라고 눈물까지 흘리며 계속 애원하더라고요. 수연아, 한 번만. 우리 아들들 징역 보낼 수는 없잖아. 그래도 한때 네 오빠였잖냐. 자꾸 그 오빠 소리 하실래요? 근데 아저씨 울어요? 남자가 가오상하게 왜 울어요? 그 말을 듣고 그 대머리 아저씨가 화가 났는지 머리까지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형편상 저에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못하고 꾹꾹 눌러 참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겠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저희 사무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땡땡씨, 우리 탕비실에 소금 있나? 없으면 밑에 마트에서 굵은 소금으로 하나 부탁할게요. 경찰 오기 전에 빨리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저에게 딸이라느니 오빠들 살려달라느니 하는 말이 너무 듣기 거북했어요. 그래서인지 아주 묵혀뒀던 한을 제대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요청에 경찰이 오기 전에 직원분이 굵은 소금을 사왔어요. 저는 그 소금을 대머리 아저씨에게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경찰이 들어왔어요. 끌려가는 한때 새아빠, 아니 그 미친 대머리 놈 등에 마지막으로 굵은 소금을 확 뿌렸습니다. 이따가 그만해. 부정 탈까봐 그러죠. 됐어요, 이제 가세요. 새아빠가 가고 난 후에 따로 알아보니 수철이와 윤철이 그 자식들은 이미 사교와 폭력 전과가 있더라고요. 징역을 살아도 제대로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더 알게 된 사실은 수철이와 윤철이 그 자식들이 다단계 사기로 수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뜯어내고 그 돈으로 도박과 유흥을 해서 다 날려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죄질이 나빠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었네요. 그 정도까지 사회하게 될 것까지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 인간들 판결이 나오던 날 저도 제가 맡은 사건의 재판을 위해서 법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두 놈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저를 먼저 알아보더라고요. 야 수연아, 너 수연이 맞지? 저는 포승줄에 묶여있는 두 놈을 보고 박창대소를 하며 웃었습니다. 네. 야, 꼴 좋다. 그 와중에 나한테 인사할 생각은 드니? 너희 떡잎부터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너무 잘 어울린다. 포승줄 이렇게 잘 어울리는 범죄자 처음 보네. 일부러 제가 그렇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들은 저에게 달려들 듯이 굴다가 묶여있는 지들 모습과 당당하게 변호사 역할을 하러 법원에 온 제 모습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날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히말라야 천연 안반수를 꿀꺽꿀꺽 삼킨 듯이 훅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20여 년 전에 저에게 지었던 범죄의 죗값을 어떻게든 받게 되었다는 것에 저는 기뻤습니다. 그날 저는 제가 맡은 재판에서도 승소를 했고 그 범죄자 놈들은 징역 5년에 벌금형까지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얼마 후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는 오랜만에 친정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인간들 결국 범죄자로 자랐더나? 그렇게 끼고 돌더니 참. 엄마도 소식 들었어. 아유, 그 인간 벌금 갚아주느라 있던 재산도 다 날리고 지금 난린 모양이던데?
엄마한테 연락했어? 아니, 난 그 인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어쩌다 알게 됐어. 엄마, 다시는 그런 인간들이랑 얽히면 안 돼. 그럼 걱정 마. 그런데 저희 어머니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기쁜 날인데 엄마 표정이 왜 그래? 아니, 그때 내가 너 고생시킨 거 생각이 나서. 그 말을 하고는 어머니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또 이러신다. 엄마 그만 울어. 이제 우리 묻혔던 한 다 푼 거야. 이제 다 잊자. 알았지? 그래. 엄마 이제 안 울게. 미안했어 우리 딸. 또 그러네. 오늘로 그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 끝. 알았지? 알았어. 한때 어머니의 잘못된 선택으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걸 반판으로 저는 더욱 제 꿈에 다가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제 목표한 바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남편과 여전히 서로의 동료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저희 부부처럼 약한 사람을 돕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에게 고통을 줬던 그 인간들은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를 쳐서 징역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아도 어떻게 알게 되네요. 아무튼 그 인간들은 평생 갱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죽을 모양입니다. 사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았으면 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겠죠. 여러분, 더운 여름에 제 사연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들으면서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인강보의 결과를 보시고 마음이 놓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